쭈쭈쭈. 시작하자. 자, 중세국어 언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들 받으셨죠? 교재 첫 페이지 보시면 중세국어 입문. 자, 요 부분이 있어요. 중세국어 입문.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빈칸들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자, 빈칸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교재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중세국어에서 나오는 요소들은 최대한 다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 중세국어 교재를 기본서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매주 주간지 푸시죠? 주간지에서 풀다가 약간 좀 헷갈리는 개념, 모르는 약간 예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교재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내용 더해주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국어사의 시대 구분부터 볼게. 자, 고대 국어. 자,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고대 국어라고 하냐면 고조선 시기부터 언제부터? 고조선부터 언제까지? 9세기니까. 9세기는 언제죠? 고려 건국전이죠. 맞아? 자, 고려 건국 전까지의 국어를 고대 국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상 삼국시대 국어 있죠. 삼국시대 국어랑 신라시대 때 사용했던 국어 이런 것들은 다 고대 국어로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 국어의 시작은 우리가 보통은 훈민정음 창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자,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이제 중세 국어의 시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국어는 사실은 자, 중세 국어는 정기 중세 국어하고 후기 중세 국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기하고 후기 중세 국어를 나누는 기준 사건이 바로 뭐다? 훈민정음 창제다. 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국어를 후기 중세 국어라고 하는데 맞죠? 우리가 이제 이 후기 중세 국어를 우리가 중세 국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정기 중세 국어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기 중세 국어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후기 중세 국어하고 그러면 근대 국어를 구분한 사건은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임진왜란 이후에 근대 국어가 시작이 됐다. 자, 그리고 근대 국어하고 현대 국어를 구분한 사건은 자, 가보개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보개혁 이후 이제 쓰이는 국어를 이제 현대 국어라고 하는데, 자, 현대 국어는 이제 지금까지 쓰는 국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중세 국어 들어가기 전에 고대 국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고대 국어는 이제 차자표기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어. 차자표기. 한 번쯤 들어봤지, 얘들아? 차자표기. 차자표기란 뭐냐면 차가 무슨 차자냐? 빌릴 차자야, 빌릴 차. 우리가 차용증 할 때 그 차자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는 글자. 자, 글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것을 이제 차자표기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빌려왔던 글자는 무슨 글자다? 한자다, 한자. 맞지? 우리가 이제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 그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했어. 자, 근데 한자를 빌려서 이제 표기하는 방식은 자, 구결, 이두, 향찰 세 가지 방식이 있어. 봤지? 자, 이 세 개의 한자를 자, 지금 훈음과 도금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 자, 이거는 나, 아자, 요거는 갈, 거자, 그리고 요거는 매, 산자야. 나, 갈, 왜 이거는 뭐야? 이 한자의 뜻이야. 맞지? 그리고 아, 거, 사는 이 한자의 발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뜻과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어떠한 언어가 있을 때 그 언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것을 무슨 주의라고 해요? 자, 표의주의라고 하고 발음을 중심으로 자, 표기하는 것을 자, 표음주의라고 하죠. 맞나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표우주의, 표음주의. 맞나요? 한자는 글자 하나에 표음과 표의가 모두 다 담겨 있었어. 맞지? 표음과 표의가 모두 담겨 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빌려와가지고 이제 표기를 하는 거야. 근데 표기를 빌려오는 방식 중에서 이제 구결의 방식 보자. 자, 구결의 방식을 보면은, 자, 일단은 이 구결은 이제 뜻만 가져오는 거야. 뜻만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석이 돼? 나, 그리고 갈 거니까 가다. 자, 이거 무슨 자야? 산이죠, 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나, 가다, 산 이렇게 해석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가다, 산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서술어가 우리 문장 구조와는 달리 어때? 문장 중간에 오지. 중국어의 어순을 따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중국어는 영어의 어순을 따르기 때문에 서술어가 중간에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구결의 방식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구결은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이미 한자로 적혀진 중국의 원문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나, 아, 거, 산, 나, 가다, 산이라는 중국어 문장이 있어. 자, 중국어 문장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말은 뭐가 있어? 조사라는 게 있지. 맞아? 자, 그래서 중국어 원문으로 적혀져 있는 문장을 우리나라의 언어 체계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중국어 문장 사이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되는 가와 을에 해당되는 한자 음을 추가적으로 적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가다, 산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게 가라는 음을 가진 한자어를, 을이라는 음을 가진 한자어를 이 사이사이에 작게 표기해주는 표기체계가 구결이다라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구결이라는 것은 한자어 원문을 잘 이해하기 위한 표기체계라고 볼 수가 있지. 됐어? 근데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이두 보자. 설총이 만들었지. 신라시대 때. 구결에서 이두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돼. 이두는 구결을 포함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본적으로 이두는 구결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결에서 쓰이는 이 어때? 그 문법 형태소의 표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두는 무엇까지도 고려했다? 문장 어순을 재배치했어. 맞아? 문장 어순을 재배치했다는 것은 나, 산, 가다. 자, 갈 것 짜고 산, 매산 짜고 위치가 바뀌었죠. 맞나요? 우리말 어순에 맞게끔 자, 어때? 이 한자어들을 재배치해서 표기를 한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이두다, 이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결에 해당되는 문법 형태소 표기에다가 어때? 우리말의 어순에 해당되는 자, 그 한자어 재배치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두. 됐니? 자, 그럼 향찰은 무엇이냐? 구결과 이두를 포함하면서 이 향찰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표기가 되는 거야. 표기. 자, 구결과 이두가 기본적으로 한자어 원문을 이해하기 위한 한자어 원문에 대한 이해를 위한 표기법이었다고 한다면, 자, 이거는 한자어를 가지고 우리말을 실질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잘 봐봐. 이 한자는 음과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 뜻과 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가자를 보자. 가. 자, 가자를 보면은 자, 이 가자를 자, 더할 가자인데 이 더할 가자를 두 가지 읽는 방법이 있었어. 이거를 더하다라고 읽는 방법도 있었고 이것을 가로 읽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야. 맞지? 이 하나의 한자를 가지고 뜻으로 읽거나 음으로 읽거나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읽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향찰표기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향찰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음 또는 뜻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표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선생님 언제 의미로 쓰였고 언제 음으로 쓰였어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오케이? 어려워요. 제가 전공했거든요. 전공 때 공부를 해봤는데 개 어렵습니다. 개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수능이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맞죠? 저는 한 학기 동안 배웠거든요.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안 가. 실제 한자를 보면은 이 구결이라는 게 구결점이 있거든. 구결점이 있는데 이 한자를 교수님이 막 그 엄청나게 크게 막 확대를 해서 보여줘. 맞지?
한자를 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데 한자를 확대해서 보면은 막 여기 위치에 막 이상한 점들이 막 이렇게 있어. 이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얘들아, 이거 보이니? 자, 이거 목적격 주사야. 이거 점 2개 보이니? 자, 이거 초소부사격 주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도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 정도만, 아,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 알겠어? 고대 국어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중세 국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자. 나리마, 너 지금 핸드폰 있지? 핸드폰 있지? 내가 그 톡방에 602호 00 정정 공지는 안 날렸지? 아, 이제 어떡하지? 알아서 오겠지? 지훈쌤한테 말해놓고 왔는데, 알아서 오겠지? 아, 몰라. 욕 한번 먹지 뭐. 아,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아니, 수업 시간 5분 전에 강의실을 바꾸는 게 어딨어. 자, 일단은 훈민정 제자 원리 볼게요. 자, 개념 들어가기 전 필요한 핀포인트. 자,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합용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원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상형의 원리는 자, 발음기관의 모습을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라는 원리인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형이라는 것은 이제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음에 사용되는 상형의 원리하고 모음에 사용되는 상형의 원리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가 상형의 원리. 자, 가획의 원리는 기본자에 획을 더했다. 자, 그리고 합용의 원리는 글자와 글자를 더해서 만들었다. 자, 합용의 원리는 이제 모음에서만 사용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됐니? 자, 초성의 제자 원리 볼게. 상형과 가획의 원리가 쓰였지? 맞지? 자, 보면은 기본 한글 자음표랑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모양이 있죠? 맞죠? 자, 지금 보면 기본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자, 어금니, 혀, 입술, 입소리, 그리고 자, 각각 어금니, 그리고 혀,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잇몸의 모습을 본떠 각각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근데 여기서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했지. 이 발음기관은 우리가 조음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 조음기관. 조음기관이라는 것은 폐에서 흘러나온 공기가 이 각각의 기관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조음기관이라는 개념이었지. 맞지? 소리가 부딪히는 그 조음기관의 이제 조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고, 기본적인 조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만든 기본자에다가 획을 하나씩 더해가지고, 자, 무엇을 만들었다? 가획자를 만들었다. 자, 근데 이제 이체자가 있는데, 이체자는 획을 더했으나 소리의 세기와 관계가 없는 자를 이체자라고 해. 알겠어?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됐지만 가획자로 분리되지 않는 예외적인 자음이라 볼 수 있어. 예디응, 반치음, 반설음, 반치음, 이 세 가지가 있다. 오케이? 자,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바로 넘어가 보자. 자, 중성의 제자 원리부터 보자. 중성의 제자 원리. 자, 중성의 제자 원리는 기본적으로 상형의 원리. 자, 그리고 합성의 원리 두 가지가 쓰였어. 맞지? 자, 상형의 원리가 쓰였다는 것은 기본자를 만들 때는 상형의 원리가 쓰였다는 거야. 자, 아래아, 이가 자, 자음의, 그러니까 모음의 기본자인데, 아래아는 하늘의 모습, 는 땅의 모습, 그리고 이는 사람의 모습을 각각 본떠 만들었대. 맞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리고 초출자하고 제출자는 자,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 자, 합성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다. 합성의 원리. 맞지? 합성의 원리.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을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맞지? 자, 근데 이제 초출자하고 제출자가 있는데, 자, 초출자의 합성의 원리는, 자, 여러분들 천지인 키보드 한 번쯤 써봤죠? 맞죠? 뭐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초출자는 기본자하고 아래아가 결합했기 때문에 기본자하고 기본자끼리 결합을 했고, 초출자는 초출자하고 기본자끼리 결합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초출자끼리 결합했다, 이런 말은 틀린 거니까 조심해 줘야 돼. 뭐 이자 합용, 뭐 삼자 합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 모음이 몇 개씩 결합했느냐에 따른 차이인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킬링 포인트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킬링 포인트 첫 번째, 아래아의 변청 과정 보겠습니다. 아래아의 변청 과정.
자, 이 아레아는 어떻게 이제 변천을 했냐면, 자, 15세기에 한 번 변하고, 자, 17세기, 자, 15세기, 17세기, 15, 17, 잠깐만, 16, 18, 미안해요. 16, 18로 봐야죠. 16세기에 한 번 변하고, 18세기에 한 번 변하고,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18세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5, 16, 18. 15, 16, 18. 자, 15세기에 이라는 표기가 있었어. 그러면 이게 16세기에 어떻게 변하냐? 마을 이렇게 변하고, 자, 18세기에 마을 이렇게 변한다. 자, 아레아의 변천 메커니즘의 기본은, 자, 두 번째 음절에 있는 아레아부터 먼저 변했다는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 음절에 있는 아레아, 두 번째 이하의, 자, 첫 번째 변화는 두 번째 이하 위치의 아레아는 다 뭘로 바뀌었다? 의로 먼저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어때? 18세기 첫 번째 위치의 아레아가 아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어렵지는 않은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알겠어? 순서를 그대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모음조화인데, 자, 모음조화가 무엇이냐? 자, 모음조화. 자, 모음조화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 양성모음과 음성모음과 중성모음에 대한 구분을 알아야 돼. 맞지? 자, 이 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암기라고 적으세요. 암기. 자,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얘들아. 이걸 암기하지 않고 모음조화를 이해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양성모음은 아레아, 오, 아 이 세 개의 모음이 있고, 음성모음은 으, 우, 어 세 개의 모음이 있어. 맞지? 자, 중성모음은 이제 이 모음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중성모음은 무엇하는 녀석일까? 얘네들은 뭐야? 그렇지. 자, 모음조화에 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 모음. 자, 모음조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모음을 자, 중성모음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자, 그럼 다음 모음의 양성모음과 중성모음의 여부 파악해보기. 자, 기본적으로 와 모음 볼게. 자, 기본 모음이 아닌 와는 자, 기본적으로 어때? 양성모음끼리 모였지. 맞아? 자, 기본 모음 세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 모음들은 합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맞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모음을 만들어. 그 사이에 이제 중성모음이 음성모음 또는 양성모음과 같이 결합될 수는 있겠지만, 맞지? 중성모음은 이제 양성모음, 음성모음과 섞일 수는 있겠지만, 양성과 음성이 서로 섞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뭐 이런 글자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자 양성과 음성 모음을 알고 있으면은 합용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음들은 우리가 다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그 밑에 중세국어 모음조화 보자. 중세국어 모음조화. 자, 중세국어 모음조화는 자, 여기 선생님 여기다 적을게. 자, 중세국어 모음조화는 첫 번째. 자, 체연과 도사의 결합. 두 번째, 어간과 자, 어미의 결합. 자, 됐어? 잘 봐봐. 자, 모음조화를 따질 때 체연하고 어간을 묶어서 박스. 자, 조사하고 어미를 묶어서 박스.
됐어? 자, 앞에 것을 x라고 하고 뒤에 것을 y라고 할게. 자, 이랬을 때 모음 조화라는 것은 x가 양성 모음으로 끝나면 y도 양성 모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맞지? 마찬가지로 x가 음성 모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y도 음성 모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모음 조화라는 거지. 됐어? 자, 모음 조화는 기본적으로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모음을 짝맞춤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아? 자, 여기에 플러스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도 나타나기도 함이라고도 적어보시고, 한 단어 내에서도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거야. 바람, 이런 식으로. 바람, 한 단어 내부에서도 이렇게 모음 조화가 나타나기도 한 케이스가 있기도 했어. 오케이? 근데 16세기부터는 이제 이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면에서만 나타났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시들 중에서 을과 아래와 을, 는과 아래와 는과 는, 아이와 어이, 그 다음에 아래와 은과 그냥 은. 자, 둘 중에 하나의 형태소 중에서 답이 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동그라미 쳐봐. 모음 조화에 맞춰가지고 해당 체언 혹은 어간 뒤에 올 수 있는 형태소가 무엇인지를 동그라미 쳐볼래, 얘들아? 수영이랑 다른 애들 어디 갔지? 몇 시까지? 12시까지. 12시? 쉽지 않네. 자, 볼게. 자, 가을. 자, 음성 모음으로 끝났지.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모음 기준이야, 얘들아. 음성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앞에 거. 자, 음성 모음으로 끝났죠? 바람, 양성 모음으로 끝났죠? 에. 됐어? 에. 자, 그 다음에 양성 모음으로 끝났죠? 이거. 선생님, 근데 이 에하고 에는 양성, 음성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이거 뒤에서 바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형광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러한 모음 조화는 15세기에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자, 여기서부터 형광펜 쳐줘. 임진왜란 이후부터. 자, 임진왜란 이후부터 혼란이 나타나 현재에는 의성부사, 의태부사, 연결음이 과거 시제 선언말하기 등에서만 지켜지고 있다까지. 형광펜. 쭉 그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현대국어에서는 멍멍, 야옹 이런 식의 음성상징어 맞지? 음성상징어나 자, 그리고 특정한 연결어미 아나 어 그리고 선어머미 at과 엇 이런 데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들어. 자, 그리고 또 밑에 거 보자. 킬링 포인트. 자, 모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진짜 중요해. 킬링 포인트. 자, 별표 5개 쳐놔. 아이, 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물 한번 묻혀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얘들아, 현대국어 단모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지, 10개. 자, 중세국어 단모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야, 7개야? 7개죠.
그러면은 중세국어랑 현대국어의 단모음 비교하면은 맞죠? 어떻게 비교했다고 이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니? 7개에서 10개가 됐으니까 3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맞죠? 뭐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과정을 맞지? 7 플러스 3은 10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 자, 6 플러스 6, 7 플러스 4 마이너스 1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자, 중세국어 단모음 7개에서 현대국어 단모음으로 오면서 4개의 단모음이 추가되었고 4개의 단모음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하나의 단모음이 삭제되었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렇다면 중세국어에선 단모음이었지만 현대국어 오면서 삭제된 것은 아래아야. 아래아에 세모표 쳐주시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자, 단모음화가 된 것은 이 4가지야. 위, 외. 잘 동그라미 쳐놔. 위, 외. 이 4개의 모음은 자,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뭐가 됐다는 거야? 단모음이 됐다는 거야. 이것을 역으로 추론해 보면은 이 동그라미 이 녀석들 있지. 동그라미 친 왜, 위는 자, 중세국어에서 무슨 모음으로 취급되었다? 중세국어에서 무슨 모음으로? 응? 양성? 이중모음으로 취급됐다는 거야. 중세국어 이중모음으로 취급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얘들아. 왜, 위는 현대국어에서는 한 번만 발음해. 왜, 위. 물론 왜하고 위는 맞지? 표준발음법의 추가적인 발음 규정을 보면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원칙 규정이 아니라 허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은 얘네들은 단모음 한 번에 발음해야 돼. 왜, 위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원래 중세국어 시기에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아니었죠. 단모음이 아니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단모음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원래 중세국어 시기에 무엇으로 취급되었다? 이중모음으로 취급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왜, 위는 중세국어 시절에 어떻게 발음되었을까? 자, 애는 어떻게 발음되었다? 중세국어 시기에 애는 어떻게 발음되었다? 이렇게 발음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애는 어떻게 발음되었어? 단모음 어에 반모음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됐고요. 오케이? 자, 왜는 어떻게 발음됐겠어, 재영아? 왜? 어떻게? 그렇지. 오이. 단모음 오에 반모음 이 이렇게 발음됐고요. 자, 그리고 위는 어떻게 발음됐어? 단모음 우에 반모음 이 이렇게 발음이 됐다는 거야. 됐어? 이중 모음으로 발음됐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실제 얘네들은 어이, 오이, 우이를 빠르게 발음한 발음으로 발음이 됐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 자, 선생님, 근데 그게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자, 뭐로 끝나고 있다는 거야? 반모음 위로 끝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반모음 위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자, 뒤에서 배울 문법 형태소의 활용 과정에서 아주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어이, 오이, 우이. 오케이? 컨디션 어때? 괜찮아? 오늘 뭐 한 10시까지 달려? 끝내버려? 내가 힘들어, 사실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힘들어. 수업이 너무 많아, 진짜. 재종반. 나만 수업해, 나만 재종반 선생님들 중에서 저녁에 수업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응? 다 적었지? 다른 사람들은 다 특강 폐강해가지고 나만 특강 2개 열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만 너무 바빠. 응? 오늘 막 스승의 날이라고 막 사람들 막 밥 먹고 다 퇴근했는데 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 맞지? 자, 보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운용 방식 보자. 운용 방식.
자, 훈민정음의 운용 방식은 한 번쯤 배워봤을 거예요. 자, 연서부터 보겠습니다. 연서. 자, 연서는 이어쓰기라고 합니다. 연서, 이어쓰기. 자, 이것을 위아래로 자음을 이어서 쓰는 방식을 연서 방식이라고 합니다. 연음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자, 연음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연음은 뭐야? 연음. 즉, 연서 방식과 헷갈리면 안 돼. 연서는 이어 적기야. 알겠어? 사슴 플러스 이를 사슴이 이렇게 적는 것은 연서, 이어 적기 방식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표기법과 쓰기법을 헷갈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어 적기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연서는 바로 뭐냐면 입술 소리인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음 아래 이응을 이어 쓰는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순경음이라고 한다. 순경음.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해? 순경음 미음이라고 하고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고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이라고 해. 알겠어? 선생님, 근데 순경음이 뭐예요? 순경음은 해당 자음 있지. 해당 자음인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을 원래 자음의 발음 세기값보다 더 약하게 발음하는 자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에서 이제 이러한 글자의 운용을 썼다는 것은 다양한 발음 값들을 고려해가지고 표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엄청 세심하게 발음을 하려고 트라이를 했다. 자, 그리고 병서는 나란히 쓰기인데 나란히 쓰기라는 것은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식을 말해. 맞지? 초성이나 종성을 합쳤을 때 나란히 쓰는 규정을 말하는 건데, 자, 각자 병서랑 합용 병서가 있어요. 자,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방식으로서 자, 지금의 된소리를 말하는 거죠. 맞죠? 자, 합용 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옷 기역, 시옷 디귿, 비읍 디귿 막 이런 것들. 자, 병서 방식은 자, 이 밑에서 봅시다. 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느냐. 자, 일단 어두자원군의 개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두자원군 개념 보겠습니다. 어두자원군이라는 것은 초성에 쓰이는 뭐 합용병서를 말해요. 자, 초성에 쓰이는 합용병서를 어두자원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어두자원군이 맞아. 이건 어두자원군이 맞아. 초성에 어때? 합용병사가 쓰였잖아. 맞지? 자, 근데 자, 요거는 어두장군이 아니야. 맞지? 초성에 합용병사가 아닌 각자병사가 쓰였다. 어두장군이 아니야. 자, 그리고 또 종성에 합용병사가 쓰였다. 이것도 어두장군이 아니야. 됐어? 초성에만 쓰이는 합용병사만 뭐라고 볼 수 있다? 어두장군이라고 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별표 하나 정도 해주시고요. 자, 어두장군은 어떻게 발음 취급되었으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컨디션 나쁘지 않거든요.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자, 오늘은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맞죠? 수업을 하게 된다면 50분, 10분, 50분, 10분 이렇게 갈게요. 알겠죠? 50분, 10분 지금 몇 시야? 13분이야? 13분이면은 우리가 30분에 시작했다고 치고 50분이면 얼마냐? 아니다. 40분에 시작했으니까. 40분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50분이면 몇 시? 30분. 야, 30분이 되면은 나한테 눈치 좀 줘. 알았지? 나한테 눈치 좀 줘. 자, 우리 조금 너무 빡세게 하지 말자. 맞지? 우리 막 100분씩 하고, 맞지? 무엇을 위한, 맞지?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 그동안. 맞지? 내가 성찰을 많이 했거든. 자, 일단 어두장군은 어떻게 발음 취급되었으며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보자고, 얘들아. 자, 일단 각자병서는 자, 된소리가 됐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 된소리가 됐어요. 자, 끝. 자, 그러면 합용병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합용병서. 자, 합용병서는 자, 어떻게 됐냐면 자, 시옷계 합용병서와 그 외의 합용병서가 있어. 그러니까 시옷계 합용병서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제 합용병서를 말해. 맞아? 그러니까 시옷계 합용병서는 시옷으로 이제 시작되는 합용병서를 말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말해.
시옷 비읍. 맞아? 그러니까 시옷으로 시작되는 합용병설을 시옷계 합용병설이라고 해. 자, 시옷계 합용병설은 어떻게 변했냐면 시옷은 탈락하고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옷계 합용병설은 결국 무엇으로 변화했다? 자, 시옷계 합용병설의 뒷소리가 된소리화가 된 것으로 변화하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그 외는 분리가 되었어. 예를 들어서 해, 쌀. 그 외는 어떻게 됐냐면, 자, 분리가 되었어. 자, 요런 단어가 있어. 요런 단어가 있는데, 서로 다른 자음둔 두 개가 있잖아. 시옷계 합용병서는 기본적으로 뒷소리를 된소리화 시키는 것으로 이제 변화하였지만, 그 외에 합용병서 같은 비읍 시옷이야. 그 외에 합용병서는 그 외에 합용병서는 이 두 개의 자음이 어두에서 동시에 발음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읍 시옷 아래 안에 어떻게 발음했냐면 부살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야. 부살. 실제로 두 개의 발음 다 가져갔어.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국어 오면서 초성에서 이제 자음 두 개 발음되는 값들은 사라졌잖아. 그래서 얘가 분리가 돼. 어떻게? 주변에 있는 모음으로 분리가 돼. 햅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는 것이 표기에 반영이 되면서 햅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즉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되었다? 분리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옷계 합용병서는 뒷소리가 된소리화 되는 것으로 이제 변했고, 그 외의 합용병서 같은 경우에는 분리되거나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저는 뭐가 출제될 것 같냐면 그 외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접두사 있잖아. 햅과 같은 접두사, 맞지? 햅과 같은 접두사가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통시적인 문법 형태소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넘겨보자. 자, 부서법 보자. 부서. 자, 부서. 자, 부서법은 붙여쓰기인데 초성의 아래나 오른쪽에 중성의 모음을 붙여쓰는 규정을 부서법이라고 해. 자, 자음 아래에 모음을 붙여쓰는 것을 하를 써가지고 하서라고 하고, 자, 이렇게 기, 가, 거, 가처럼 자음의 오른쪽에 모음을 붙여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서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아래 하, 오른 우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문법 보겠습니다. 성문법. 자, 성문법 별표 2개. 이건 조금 중요해요. 성문법이라는 것은 음절을 형성하는 원리에 관련한 건데, 한 개의 음운이 아니라 음절. 아, 이거 고쳐야 되겠네. 오타. 죄송해요. 하나의 음운이 아니라 하나의 한 개의 음절을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규칙이야. 음절. 맞지? 자, 음절이라는 것은 발음의 최소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발음의 최소단위로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하지. 자, 일단 고유어와 한자어의 성문법에 관련된 원리가 달라. 자, 고유어 보자. 종성이 없어도 표기가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초성과 중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기가 가능해. 자, 근데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를 표기할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이 반드시 다 갖추어져야만 했다. 성문법에 의해서. 자, 종성이 없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음가가 없는 이응, 맞지? 음가가 없는 이응을 받침으로 표기했어야 됐다. 자,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 한 번쯤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잘 보자. 자, 이 밑에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너희들이 1학년 때 배웠을 것 같은 텍스트야. 자, 여기서 세어제만 동그라미 쳐보자. 세어제. 자, 이 해당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도금을 옆에다 적어보면은 세종어제, 세종이라는 임금어, 자, 만들 제자야. 세종이라는 임금이 만든 가르치다 백성을 바른 글자,
자, 이런 식으로 도금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해당 한자어의 도금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세하고 어하고 제라는 글자는 원래 한자어의 도금을 비교해 봤을 때 받침이 없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 성음법에 따라서 받침 이응이 들어갔지. 맞아? 이 이응은 무슨 이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형식종성 이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죠? 실제 발음되는 이응이 아니라 자, 무엇을 위해서? 성음법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 이응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참고로 선생님, 실제 발음되는 이응은 뭐였어요? 음가가 있는 이응은 뭐였어? 음가가 있는 이응은 무엇이 있었어? 자, 예디응이 있었어. 예디응. 알겠어? 이응 위에 볼록 이렇게 표시가 난, 자, 이 이응은 예디응이라고 하는데, 이 예디응은 실제 발음되는 이응이었어. 그러니까 종과 정이라는 글자는 실제 발음되는 이응을 발음값으로 가지고 있었지. 얘네들은 받침으로써 무슨 이응을 가지고 있었다? 예디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것이 어떻게 문제화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얘들아. 쉬는 시간에 칠판 한번 지우고 해야 되겠다. 너무 더럽다, 맞지? 근데 여기에 중간에 함정이 있어. 허방다리 마냥, 맞지? 함정이 있어가지고 나 계속 의식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소파다 막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를 보자.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라는 것은 뭐냐면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자, 발음하는 규칙을 적어 놓은 게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라고 볼 수 있어.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자, 동국정운은 책의 이름이야. 동국정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책이냐면 이제 서당에서 어린애들이 한자어를 우리말로 읽는 방법들을 적어 놓은 마치 의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중국어 학습 기본서. 그러니까 서당에서 이제 그 훈장 선생님이 어린애들 있지. 야, 니들 이거 한자어 읽어봐. 못 읽냐? 자, 동국정은 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공부해오랬지. 너희 새끼들을 왜 안 해와서 하면서 회초리 때렸던 그 교재라는 말이야. 그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한자어를 발음했는지에 대한 규칙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우리가 배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중요한 거는 중국어 원음에 가장 가깝게 자, 발음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편자야, 편자. 맞아? 편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었어? 편 이렇게 적었다는 거야. 실제 편이라는 도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어 발음은 이것을 편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인식하는 중국어의 도금인 편이라고 적지 않고 최대한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편이라고 적지 않고 편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여기서 발음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자, 뒤에서 말하겠지만, 자, 중세국어는 모든 발음하고 표기값이 같았어요. 참고로.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자, 형식종성. 자, 이응을 자, 표기했다라는 거고, 받침이 없는 한자어에 형식종성 이응을 표기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형보례를 썼다는 건데, 자, 이형보례라는 게 뭐냐면, 자, 이형보례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자, 이거 무슨 글자죠? 달월자예요. 달월자. 자, 달월자인데, 자, 월까지는 동일하게 썼어. 근데 월 뒤에 무엇을 썼냐면, 자, 여기에 여린 히읗을 자, 받침에 표기를 했어. 여린 히읗을. 자, 이응 위에다가 맞죠? 짝대기 위에 쭉 그어져 있는 여린 히읗 있죠. 여린 히읗을 리을 받침 여기 옆에다가 자, 표기를 한 이형보례라는 표기가 있었어.
자, 이형보레가 뭐냐면, 잘 봐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한자어, 리을의 입성, 발음을 자, 보완하는 여린 히읗을 말하는 건데, 한자어 리을의 입성 발음을 보완한다. 오, 선생님, 더 어려운데요? 맞지? 더 어렵지? 잘 봐봐. 자, 일단은 리을이라는 의문을 알아보자. 리을이라는 의문은 유성음이야, 무성음이야? 성대를 울리나요, 울리지 않나요? 유성음이죠. 맞죠? 우리가 이제 자음을 배울 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노란, 양말 이 네 개의 자음은 유성음, 성대를 울리는 유성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발음을 할 때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무성음, 무성 파열음과는 달리 소리가 울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리을에 대한 인식이 자, 한국에서의 리을은 무엇으로 발음이 됐고 유성음으로 인식이 됐어. 르 이런 식으로 길게 그러니까 달 월자가 있으면 월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유성음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이 리을 받침을 가지고 있는 발음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무성음으로 인식이 됐어. 무성음으로 인식이 됐다고. 실제로 우리는 리을 받침을 가지고 있는 달 월자를 어떻게 읽었어? 한국은 월 이렇게 읽었지만 중국은 실제 이 월 발음을 어떻게 읽었다? 워 이렇게 끊어지는 발음으로 읽었다라는 거야. 실제 중국어 발음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어? 발음의 차이가 있지. 우리 한국에서의 리을 발음은 길게 이어지는데 근데 중국어에서 실제 발음은 어때? 딱 끊어지는 소리라는 거야. 됐어?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뭔데? 그렇지. 중국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우리 말로는 유성음 길게 발음이 되는데 중국 발음으로는 유성음 딱 끊어졌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겠어? 중국 발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표기를 해야 되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리을 발음 위에다가 자, 이 소리를 어때? 빨리 끊어서 발음해라 라는 표기인 문법 형태소인 여린 히읗을 집어넣은 거야. 이 여린 히읗은 바로 무슨 기호라고 볼 수 있어? 이 여린 히읗은 입성기호라고 볼 수 있어. 입성기호. 자, 입성기호는 뒤에서 배울 거지만 빨리 끊어지게 만드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입성기호 여린 히읗을 넣어가지고 자, 입성기호 절음부호라고도 합니다. 절음부호. 왜 이거 빨간색 잘 안 보여? 글자 잘 안 보여? 자, 절음부호라고 해요. 입성기호 절음부호를 사용해가지고 자, 해당 유성음 발음을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빨리 끊어지게끔 발음하는 문법 형태소가 존재했다. 그게 바로 뭐다? 이영보레라는 개념이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맞지? 처음 들어보니? 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중요한 거는 뭐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뒤로. 나름 좌석이 나눠져 있어서 이 강의실도 뭐 나름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가요? 그 전이 낫나요? 강의실 옮겨 그럼? 자, 킬링 포인트 보겠습니다. 음가가 없는 이응은 형식 종성으로서 자, 초성에 오는 이응하고는 뭐다? 자, 다르다라는 거야. 맞지?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있는 이응인데 맞지? 음가가 없는 이응이라는 것은 형식 종성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서로 다르다라는 개념이야. 자, 그렇다면 이 형식 종성의 개념을 응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 백성. 자, 백성. 한자어 발음 그대로 보면 도금을 보면은 백성이라는 한자어 도금을 가지고 있지. 됐어? 자, 그리고 또 문짱 이렇게 적었지만 문짱이라고 있지 않고 형식 종성은 발음을 하지 않아. 이건 어떻게 발음해야 돼? 문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지. 됐어? 자, 그렇다면 얘는 형식 종성이 아니고 얘는 형식 종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자, 뒤에 올 수 있는 문법 형태수를 한번 골라볼까? 자, 기본적으로 을과 르이라는 목적격 조사는 선행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여기 뒤에서 각각 올 수 있는 의문론적 이형태를 실제 발음값의 기준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녹화되고 있나? 녹화되고 있는 거 맞겠지? 아, 몰라. 녹화되고 있겠지. 됐어? 자, 보면은 어때, 얘들아? 자, 그렇지. 자, 여기 백성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을이 와야 돼, 르이 와야 돼? 을이 와야 되겠죠. 선행체언에 어때? 실제 음가가 있는 이응이 왔으니까. 근데 문자 뒤에는 어때? 이응이 오긴 했지만 얘는 어때? 실제 발음되는 이응이 아니라 형식 종성이기 때문에 자, 르이 와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표기만 보고 낚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30분이야?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갈게요.